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대회, 자폭대회라는 우려와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폭로 비방전이 과열됐던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뚜껑은 열렸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대세론을 입증하면서 한 후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각을 세웠던 신임 당대표와 대통령, 또 친윤계 인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를 세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지 108일 만에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후보는 다시 103일이 지나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한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60%를 훌쩍 넘기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심 자객으로 투입된 원희룡 후보는 18.85%를 득표해 한 후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나경원 후보는 민심에선 원 후보를 이겼지만 당심에서 밀려 3위에 그쳤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한동훈 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진종호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친윤 인요한 후보와 TK 당심을 등에 업은 김재원 후보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하며 한동훈 독주 체제를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상황이 변했다며 당내 논의를 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당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 논란을 두고는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헌 당규상 1년 2개월 뒤인 내년 9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는 내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집권 여당의 운전대를 다시 잡습니다. 분당대회, 자폭대회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달았던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 한동훈 대세론을 재확인하며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당초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192대 108, 극단적인 여소야대를 극복할 새 지도부를 뽑겠다던 이번 여당의 전당대회는 역대급 폭로 비방전에 이어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자폭 분당대회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과열되고 격렬했던 전당대회 뒷수습까지 새 당대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흥행으로 총선 참패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은 댓글팀, 여론조성팀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당 쇄신책보다는 색깔론과 인신공격이 난무했습니다.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을 풀으시는 거잖아요. 증거.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는 갈등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나머지 세 후보만 전당대회 전 마지막 만찬에 모였을 정도로 감정의 골은 깊습니다. 한 대표가 6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지만 최종 투표율이 50% 수준에 불과해 전체 당원의 30% 정도 지지만 받은 셈입니다.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동훈 대 반한, 자신을 두고 쪼개진 당을 스스로 봉합시키는 과제가 당장 남았습니다. 당 밖으로는 원내대표라는 한계 속에서 192대 108, 극단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와 입법 공세에 이어
한동훈 특검법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한 대표는 이 야당과 협치를 공언해왔습니다. 당장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 잔치는 끝났고 이제 수사에 응하라며 당선 축하 인사에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신임 집권 여당 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그럼 오늘 당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표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정도면 여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하신 것 같은데 당원과 여론이 왜 한 대표님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수락연설에서 거듭 강조한 변화란 게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선 과정에 임했고요. 민심과 당심이 그만큼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락연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예. 수락연설을 보다 보니까 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잘 반응하지 않고 민심과 싸웠다는 얘기로 거꾸로 좀 들렸거든요. 그럼 이 현안을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제3자 추천되면 하자는 입장이 지금 변함없으신지 또 이제 어떻게 당내를 설득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방송법도 그렇고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민심이 그렇다면 뭐 용산 기존 지도부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최상병 특검법, 방송법 등등에서 제3의 길을 주도할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거에 너무 가정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민심이 그렇다면이라는 거니까 그건 이제 앵커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심과 또 저희가 보는 민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연결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변화를 말씀드린 것은 그간의 우리 정부가 굉장한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한미일 공조의 복원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복원, 그리고 파업에 있어서의 원칙을 지키는 문제 등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거뒀는데 그것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그만큼 민심을 설득하고 경청하고 설명드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점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하신 것도 그 일환인 것 같은데 아까 속보가 뜨던데요. 역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부인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역시 그건 지금 너무 제가 지금 2단계에서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름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영부인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으로 가름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뭐 제가 그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내일 인사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당장 대표로서 한 대표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통 결과가 갈릴 거다.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에 대통령과의 갈등 또 의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그러면 역시 최종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질문에 만약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 소통하고 잘 설득하고 좋은 정답을 찾겠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다. 이건 원칙적이지만 맞는 말씀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충분히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아까 수락연설에서 말씀하신 유능함을 발휘하기 위해서요. 강하게 비판하셨던 이재명 전 대표, 조국 대표 포함해서 야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정치는 대화와 설득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만 그 대화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금투세 폐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 종부세 문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이슈에 대해서 먼저 테이블에 올려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당내로 좀 눈을 돌려보면 전당대회 내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공격을 막 여기저기서 당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선되시면 분당될 거란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화합은 하지만 이런 점은 좀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어떤 공방이 오가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으면서 지나왔고요. 그것이 이 선거가 있은 이후에 화합이라든가 함께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랬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변화는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이다. 당대표 선출 직후 이렇게 밝힌 한동훈 신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 당선 발표 직전 여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주목됩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 선출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당대표 후보들과 악수하며 짧게 인사한 뒤 담담한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도 지난해 선보였던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열된 분위기를 의식한 듯 통합부터 먼저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은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이겨낼 수 있다면서 당정을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 표현하며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당정 단결을 강조한 윤 대통령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일단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언급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후보 시절부터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한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구승은 기자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한동훈 후보를 주저앉히려는 친윤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요. 또 저륜이라는 평가를 받던 한 후보 당선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는 걸 보면 이게 그렇게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의례적인 축하 인사라도 할 법한데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을 때 바로 브리핑을 열고 축하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축하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당선 직후 본인이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에 어떤 축하도 당부도 대통령실에 없었던 셈인데요. 저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고 평가를 받는 한 대표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역력해 보입니다. 사실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근데 직접 썼다는 수락 연설을 보면 변화를 시작하겠다. 그 변화는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한 대표, 이 국민 눈높이라는 게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했던 게 눈높이 안 맞는다는 뜻일 수 있잖아요. 이런 한 대표를 대통령실과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를 지켜보고 기다리겠다. 많은 부분이 한 대표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외 당대표로서 당내 리더십 구축이 우선일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원들의 팬심을 얻고 당대표가 됐지만 실제 힘이 되어줄 현역 의원들의 지지세가 약하고 또 친윤 의원들의 반대도 크니 당을 잘 장악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식물 당대표가 되지 않으려면
지도부 인선에 자기 편을 넣어야 할 텐데 기존 원내 지도부나 친윤 성향의 최고위원 당선자들과 충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야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 표결 때 실제 친윤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추진하는 제3자 최상병 특검법 당내 논의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일단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먼저 관계 회복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또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당정 관계도 순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밑에서 관계 회복을 돕겠다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한 대표를 위해 구태여 손을 먼저 내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겠다. 또 당선 직후 전화도 드렸다고 했는데 관계 회복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계속 한 대표가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면 그게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당장 오늘 그 김건희 여사 이른바 출장 조사 건을 두고서도 국민 눈높이와 그 조사 방식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당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직 집권 3년 차인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할 테고 또 한동훈 대표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둘의 갈등이 부각되는 건 양쪽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공생관계가 유지될 거란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 논란을 두고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죠. 김 여사 문제 등 감정적인 충돌이 잦아지면 관계가 순식간에 틀어지고 또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팀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 못하겠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과 하루 만에 반기를 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내부의 갈등이 김 여사 수사 결과를 두고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장 진상 파악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대검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상 파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진상 파악에 협조하면 수사팀 반발이 나올 수 있고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이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자세한 보고를 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 하루 만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겁니다. 이 지검장은 어제 오전 이 총장을 찾아가 사전 보고도 없이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경위를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미리 보고할 수 없었고 소환 조사에 소극적인 김 여사를 설득해 출장 조사라도 성사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한 데 대해 크게 질책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며 수사팀에 여러 차례 검찰 소환 조사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디올백 수사팀 검사가 진상 파악에 반발하며 어제 사표를 낸 데 이어 이 지검장도 반기를 들면서 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놓고도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총장은 이번 주 금요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에게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건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 발목 잡기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이는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게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달 초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가 임박했을 때였습니다. 결국 그대로 묶여있는 지휘권 문제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겁니다. 이 총장은 취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4년 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 배제를 발동한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갑자기 4년 전 내 지시를 금쪽으로 여긴다며 궁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남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고 한 건데 후임 총장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후임 박범계 장관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동훈 장관은 남용하지 않겠다며 그대로 뒀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총장이 바뀌고 뭐 다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느냐. 이 부분부터가 논란의 대상인 거죠.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총장이 어디까지 보고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과 맞지 않는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둔다면 김 여사 수사에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의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검사들을 소환했다는 검찰의 출장 조사를 두고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봤더니 조사를 받는 김 여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경호처에 제출하고 김 여사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은 서울 종로구의 경호처 안전교육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이곳에 온 검사들은 조사에 앞서 휴대폰을 경호처에 제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과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 소속 각 부장검사 2명과 주임검사 3명 등 모두 5명입니다. 지휘부인 차장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대기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건물에 있는 검사들의 휴대폰이 제출된 상태라 지휘부와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통신 두절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전직 차장검사는 중요 피의자를 조사할 때 중요 부분은 지휘부와 협의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심야에 총장 보고가 이뤄진 데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보고가 지연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특혜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호 지침에 따른 조치이고 변호인들도 모두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김 여사를 조사한 건물은 보안시설로 분류돼 평소 외부인이 출입 전에 휴대폰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경호 대상이라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 지역에 이틀 사이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의 지붕과 벽이 날아가고 고압선 위로 나무가 쓰러져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컨테이너 건물의 지붕과 벽체가 뜯겨나갔습니다. 판넬 곳곳이 우그러지고 커다란 벽체는 논까지 날아가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일부 판넬은 수십 미터를 날아가 전깃줄에 위태롭게 걸렸습니다. 강원 양구군의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정미소는 밤사이 몰아친 강한 비바람에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대형 건조기 2대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그대로 논으로 처박혔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도 비바람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는 곳곳이 찢어졌고 출하를 앞둔 오이는 바닥에 나뒹굽니다. 강원 양구군에서는 밤사이 최대 풍속이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내 평생 살도록 그렇게 비를 많이 퍼부면서 태풍이 와도 그렇게 부른 리가 없었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불었어요. 집 밖에 나오질 못하겠더라고. 강원 춘천시 일부 지역은 자정 무렵부터 최대 11시간 동안 정전을 겪었습니다. 비바람에 부러진 나무가 고압선을 덮치며 1,4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12시에 그때 아주 벼락을 치면서 울면서 불이 탔어. 어휴, 얼마나 놀래서 아주 시방도 가슴이 뛰어. 아이고 아주 안 들어오지 무싹 싹 나가서. 비 피해도 잇따라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철원의 한 도로에선 승용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또 오후 4시쯤엔 철원군 용화저수지 인근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주민이 하천으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원에선 이틀 사이 나무 쓰러짐과 배수 불량 등 8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렇게 비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은 폭염이 문제입니다. 비가 온 뒤 높아진 습도에 무더위가 더해지면서 온열 질환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공원 그늘에 앉아 열심히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누가 뭐 옷 다 벗을 때 다 젖어 속옷 오래 못 앉아서.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4도, 평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기온이 35도를 넘을 때 발효되는 폭염 경보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속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또 띠 나왔어요. 맨발로 나왔어요. 양말도 안 했어요. 이틀 전 대구역 인근에서 80대 여성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해 응급 출동을 해봤더니 당시 체온이 38.6도였습니다. 같은 날 경북 포항에서는 60대 여성이 한낮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탈진했고 구미에서는 30대 여성이 저녁에 운동을 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지난 5월부터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 수는 58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88명이 많습니다. 발생 장소를 봤더니 실외 작업장이 가장 많았고 논밭과 길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환자 발생은 요즘같이 장마가 끝나갈 무렵부터 급증했는데 50대, 60대가 취약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나이나 시간대에 관계없이 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이나 의식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데 장시간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온열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서늘한 장소로 이동하시고 이온 음료나 물을 드시고 휴식을 취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반려돼 일을 할 때 1시간에 10분에서 15분은 충분히 쉬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내일 모레 청문회가 예정된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딸이 누린 아빠 찬스가 계속 논란입니다. 아빠 돈으로 7억 원대 집을 갭 투자에 사들인 데 이어 또 아빠 돈으로 산 주식을 다시 아빠에게 되팔아 무려 60배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만 19살이던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딸은 한 화장품 업체 주식 800주를 사들였습니다.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인데 아버지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의 주식을 사라고 추천한 겁니다. 주식 대금 1,200만 원 중 자기 돈은 300만 원,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2023년 5월 딸은 주식 절반 400주를 3억 8천여만 원에 되팔아 투자금의 63배나 되는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판 대상은 다름 아닌 아버지.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돈을 받아 산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3억 8천만 원을 번 겁니다.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만큼 7,800만 원 양도소득세가 매겨졌는데 이 세금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냈고 이에 따른 증여세조차 아버지가 냈습니다. 이수견 후보자의 딸이 이렇게 번 돈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 종잣돈이 됐습니다.
딸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을 7억 7천만 원에 사들이면서 전세 보증금을 뺀 약 5억여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거나 빌렸는데 9개월 뒤 주식을 팔아 번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은 겁니다. 이수견 후보자 자녀들은 어린이 때부터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2006년 만 8살과 6살이던 남매가 아버지 돈을 받아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각각 300만 원대에 사들인 뒤 17년 뒤인 작년 4,100만 원에 되팔아 각각 수천만 원 차익을 거뒀던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결과적으로 딸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국민들이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금을 모두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SM엔터 주식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국내 IT 기업 총수가 구속된 건 처음인데요.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카카오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을 때만 해도 카카오 측은 김범수 CA 협의체 의장이 구속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전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이미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카카오는 2,400억 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했는데 김 의장 측은 거래를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카카오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은 아침 일찍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총수가 없으면 아무래도 혁신을 위한 투자 결정 등의 어려움이 생긴다며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은둔형 경영자로 불렸던 김 의장은 카카오의 경영 쇄신을 위해 지난해 11월 복귀했습니다. 쪼개기 상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 임원들의 주식 먹튀 등으로 하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인공지능 같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은 기대에 못 미쳐 공개도 못했고 AI 전담 조직은 6월에야 신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구속된 겁니다. AI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베이스가 있어야 뭘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고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기들만의 이제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한 거죠.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증권사 인수, 카카오엔터의 주식 상장도 사법 리스크에 좌초됐습니다.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카카오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김범수 의장.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복귀했지만 구속으로 더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 많이 구매하시죠? 그런데 티몬이라는 업체에서 이걸 샀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티몬 측이 여행사에 제때 대금을 주지 않은 게 원인인데요. 피해가 더 커지진 않을지 정부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온라인에서 강원도 여행 상품을 구매한 오모 씨는 갑자기 여행사로부터 취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을 구매한 사이트는 티몬이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해버리니까 구입한 여행 상품과 항공권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여행사 측에선 상품권 판매를 중개한 티몬 측이 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몬은 소비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갖고 있다가 입점한 판매자들에겐 나중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티몬 측은 지난 19일 입점업체들의 공문을 보내 일부 대금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이자와 함께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보식이어서 좀 당황했죠. 램지는 자기는 통보가 지시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때문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에선 티몬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오는 25일까지 밀린 대금을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티몬이 정산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현금 부족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를 잇따라 사들였던 이커머스 업체 큐텐그룹이 그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누적된 적자, 자본 잠식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시간 문제지 산업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 될 수 있다. 이게 그 시발점, 즉 시그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티몬 측은 이달 초 위메프에서 전산 오류로 대금 정산이 지연된 여파일 뿐이라며 다음 달부터 새 정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에서 정산이 지연된 금액 규모를 파악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 중 하나가 극우적인 역사관입니다. 5.18을 모욕하는 글에 공감을 표시하고 극우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여당 인사를 공개 지지했던 일까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재작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했습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오래전부터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당시 도 변호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나쁜 보수가 아니라 잘못된 보수가 아니라 참신한 보수, 개혁 보수, 혁신 보수의 기수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제가 지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도 변호사는 낙선했고 올해 4월 총선에서도 5.18 폄훼 발언 등의 발목이 잡혀 국민의힘 공천을 취소당했습니다. 대전 MBC 사장을 끝으로 정계 진출을 모색했던 이진숙 후보자 주변엔 이처럼 극우적 역사인식을 스스럼 없이 드러낸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에게 고액을 후원했던 표병관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18은요, 강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입니다. 기아 자동차도 아니고 삼성 가전도 아닙니다. 거기서 최고의 상품이 5.18입니다. 이 후보자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진숙 TV에서 5.18은 이권단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던 걸로 확인됩니다. 지금은 비공개 처리된 영상입니다. 이 후보자는 5.18의 의미와 견해 등을 묻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앞세웠을 뿐 자신의 명확한 견해는 밝히지 않은 겁니다. 다른 서면 질의에서 이 후보자는 광주 시민들을 홍어적으로 비하한 SNS 글에 공감을 표시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의도 없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봤더니 사실과 다르거나 핵심을 피해가는 대답이 적지 않은데요. 반면 분명히 되풀이되면서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에 도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마저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합니다.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 거짓 선동으로 그 뒤흔들어 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그 태도 자체는 굉장히 품격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여권 일각에서 주장해온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 부정선거는 있었다고 보고요. 이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민주주의에서 공정한 선거제도는 중요하다는 동문서답으로 구체적 답을 피했습니다.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당시 MBC를 다른 식으로 응징해줬으면 한다.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이 많다고 적었지만 이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게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겁니다.
나아가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한 기준 등 관련 질문이 60여 개나 쏟아졌지만 이 후보자는 모든 질문에 공직자 임명 전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똑같은 답을 보냈습니다. 문제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이준석과 지금의 이준석이 마치 다른 사람인 양 유체 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직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MBC는 4년 전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입장은 그대로인지 MBC 광고 불매와 관련해 왜 허위 답변을 했는지 물었지만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절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류희림 씨가 방심위원장에 오늘 연임됐습니다.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는 오늘 저녁 현 재적위원 5명만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류 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목 3명을 새 방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임기가 만료된 위원 6명 중 윤 대통령만 3명을 추천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신임 위원장 호선이 강행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거셀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아직 비공식 집계지만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하루 만에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 즉 대의원 과반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진표가 사실상 해리스 대 트럼프로 확정되면서 이번 미국 대선은 흑백, 남녀, 세대 간 대결이란 명확한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델라웨어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선거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는 목소리로만 만나야 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엔 신뢰와 연대의식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I'm not going anywhere. I'm going to be out there in the campaign with her. It is so good to hear our president's voice. Joe, I know you're still on the call. I'm watching you, kid. I'm watching you, kid. I love you. I love you, Joe.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검사 시절 여성과 소비자를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긴 자들을 많이 상대해봤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검사 대 범죄자 프레임. 유력 언론들은 해리스의 전술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지세도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과 클린턴 부부에 이어 마쿠 실력자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도 과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나 대진표는 해리스 대 트럼프로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공화당 벤스 부통령은 단독 유세에서 해리스를 정조준했습니다. 이민과 국경 이슈를 또 꺼내들었는데 해리스가 이민 정책관들을 폐지할 거라며 바이든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ne of the worst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my friends, Kamala Harris is a million times worse, and everybody knows it. 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 해리스 지지율이 47대 45, 박빙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 진영의 결집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구도가 흑백, 남녀, 세대 간 대결로 또렷해지는 가운데 러닝메이트로 주로 경합주 출신 백인 남성 정치인들을 검토하고 있는 해리스의 선택이 공개되면 선거전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심폐소생술로 구해냈습니다.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추돌 사고가 났던 건데 빠른 대처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8차선 도로에 승합차와 흰색 SUV가 충돌한 채 비상등을 깜빡이며 서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합차를 SUV가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승합차에서 내려 뒤편 SUV를 살펴보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위해 도착한 경찰에게 다급한 손짓을 합니다. SUV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문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심각한 상황인 걸 직감한 경찰들은 SUV 조수석 창문을 망치로 깨고 운전석 좌석을 뒤로 젖힌 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반응이 없으셔서 좀 더 강하게 하니까 그때 이제 한두 번 숨을 거칠게 한번 뱉으셨거든요. 좀 돌아오나 싶기도 하고. 보호자에게도 곧바로 연락해 지병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번갈아가며 차가 흔들릴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5분 정도가 걸렸는데 경찰은 구급대원이 운전자를 이송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최대한 빨리 그분을 이제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50대 여성 운전자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대처가 잘 된 덕에 병원 입원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이제 아버지도 그날 돌아가셨는데 저까지 그랬으면 진짜 집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경기 남부 경찰청은 빠른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살린 공로를 인정해 두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휴가를 나온 군인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안전장비 없이 두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 명도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이면도로에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지나갑니다.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는데 헬멧 같은 안전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가는 버스와 킥보드가 충돌합니다. 이곳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던 남성 두 명은 1차선에서 직진하던 통근버스와 이곳 교차로에서 부딪혔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5시 35분쯤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와 킥보드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디 건물 하나 들어박은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킥보드 넘어지고 사람 쓰러지고. 이 사고로 앞에 타고 있던 20대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다음 달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20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고 우선권이 있는지, 사고 직전 멈춘 흔적은 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경우에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범퍼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그런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안 좋으면 이제 최소의 장치라고 생각하시고. 경찰은 또 숨진 킥보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통근버스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들어온 이른바 짝퉁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브랜드 위조 상품 외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활용한 가짜 K-팝 굿즈도 다량 발견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국내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부터 이어폰과 충전기, 각종 향수에 신발까지 모두 정품처럼 보이지만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입니다. 인천세관이 지난 4월부터 8주간 특별단속을 벌여 압수한 물품들입니다. 모두 4,497건, 4만 9천 점이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중국 전자상거래 판매 제품들이었습니다. 비율로는 타오바오가 76%로 가장 많았고 알리익스프레스 11%, 1688.com 10% 순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이들 물품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품이 세관에 들어오면 1층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하는데 이때 판독실에서 직원들이 품목과 가격 등 정보를 확인해 가짜로 의심되는 물품을 걸러내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 거 6번으로 뺄게요. 현장에서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박스엔 이렇게 K-팝 아이돌 아이브의 사진으로 된 굿즈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중국어로 된 라벨이 붙은 상품이 눈에 띄는데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 짝퉁 상품입니다. 이번 단속에선 국내 상표 짝퉁 상품 약 1,500점 외에도 이처럼 유명 연예인 사진으로 만든 가짜 K-팝 굿즈들도 500점 넘게 발견됐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건 명확하고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이나 초당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물건들을 전량 폐기하고 국내 유통 목적이 의심되는 대량 구매자들은 수사기관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서울시가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 일부 구간에 쓰이는 공법이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 MBC가 작년에 단독 보도했는데요. 예정됐던 착공일이 넉 달이나 지났지만 공사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보완한 새 공법에 대해서도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건데 이지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 국회대로 양천구 신정동에서 목동 구간입니다. 1,000억 원을 들여 차도는 지하로 보내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작년 7월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공사 안전 문제가 MBC 보도로 공론화됐습니다. 집안의 단면에 강관들을 가로로 꽂아 넣어 위쪽이 막힌 디귿자 모양의 구조물을 만든 뒤 흙을 파내는 공법이었는데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위쪽 강관을 빼기로 한 게 문제였습니다. 상부의 어떤 교통하중들 또는 어떤 다른 영향 요인들, 지하수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하부 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무너질 가능성도 상부 도로가. 그러자 업체는 새로운 공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H-파일 말뚝공법으로 11자로 강관을 꽂아 넣은 상태에서 위쪽 강관 없이 도로 위에 1,200여 개의 구멍을 내 H-파일 철강을 말뚝처럼 꽂아 넣는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설계 보완에 나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새 공법에 대해서도 서울시 자문위원들은 우려를 제기합니다. 멀쩡한 도로에 무수히 많은 구멍을 뚫게 되면 아무리 보강을 하더라도 누수나 균열 등 치명적 도로 손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 공사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교통 차단 없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H-파일 말뚝공법으로 도로에 구멍을 내면 공사 기간에 차량 통제도 불가피해집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개착 공사 업체가 선정된 것인데 특정 업체의 편의를 계속 봐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공사는 당초 지난 3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새 공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는 오는 10월에야 나올 예정이라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법을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며 절차에 따라 우려되는 지점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업체에는 새 공법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주택가에서 버젓이 마약을 유통하던 남성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구청 관제센터에서 CCTV를 지켜보던 직원이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린 건데요. 아주 일상적인 곳까지 침투해 들어온 마약.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검은 옷에 가방을 맨 남성이 주택가를 걸어 나옵니다. 한 곳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가로지르고 경찰관 4명이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추격전은 식당과 카페가 밀집한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300m가량을 추격했고 남성이 담장을 넘다 다리가 풀린 틈을 타 이곳에서 붙잡았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20대로 가방에선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 21개가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려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이런 수상한 행동이 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직원은 곧바로 112 상황실에 알렸습니다. 한 3집 정도 들어갔다 나와서는 이제 현관을 정면으로 사진을 찍는 걸 보고 이 남자는 경찰에 상황 전파를 해서 출동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112 상황실은 관할 지구대에 긴급 출동을 내렸고 20초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려 다가갔지만 남성이 그대로 달아나면서 새벽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 속 사진을 바탕으로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서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18개를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모두 46g을 압수했는데 이는 1,55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개막 다음 날부터 경기를 치르는 수영 메달 기대주 김우민 선수가 실제 경기장에서 최종 담금질에 돌입했습니다. 현지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사전 캠프에서 컨디션을 조율하던 수영 대표팀이 오늘 경기가 열릴 라데팡스 아레나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로고가 걸린 경기장에서 선수단의 첫 메달 기대주인 김우민, 가장 먼저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연습 수영장에서 1시간 넘게 물살을 가른 김우민은 오후에도 메인 수영장에서 추가 훈련을 계획할 만큼 의욕이 넘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으로 새로운 수영 스타로 떠오른 김우민. 올해 초 세계선수권에서 박태환에 이어 13년 만에 400m 자유형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올림픽 메달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올해 최고 기록은 경쟁자에 미치지 못하지만 초반 스퍼트가 적중했던 세계선수권의 기억을 재현하겠다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27일에 있는 자유형 400m가 빨리 기다려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수영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합니다. 개막 다음 날인 27일 첫 경기에 나서는 김우민은 기분 좋은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대표팀도 올림픽 경기장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안세영은 훈련을 마치고 과거 다쳤던 무릎에 얼음팩을 대는 등 부상 관리에도 철저히 신경 썼습니다. 한편 개막을 사흘 앞두고 우리 선수단도 지금까지 10개 종목 110여 명이 선수촌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태극기를 내걸고 선전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역사적 명소들이 경기장으로 변신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이 특별한 경기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파리에서 박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명소들이 특별한 경기장으로 바뀌는 파리의 여름. 17세기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 프랑스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르사유 궁전은 승마와 근대 5종 경기장으로 변신합니다. 개막 사흘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5km 떨어진 에뚜얄 르얄 광장입니다. 이 관중석에서는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서 근대 5종과 승마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달 도전에 대미를 장식할 근대 5종 대표팀 선수들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베르사유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저희한테는 영광이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의 무덤 앵발리드는 장엄한 활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태국 공사들은 황금빛 돔 지붕을 배경으로 활 시위를 당깁니다. 양궁 대표팀은 진천 선수촌에서부터 이미 앵발리드를 머릿속에 그리며 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도 이러한 걸 보였었잖아요. 저희한테도 뜻깊은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그랑팔레에서는 프랑스 귀족 스포츠에서 유래된 펜싱 경기가, 파리의 대표적 명소 에펠탑 앞에서는 비치 발리볼 경기가 열리는 등 전체 경기장의 약 95%를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역사적 친환경 올림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네, 미국 올림픽 농구대표팀의 데빈 부커가 선보인 묘기 같은 슛입니다. 경기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5차례 평가전은 모두 승리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이제는 비가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우산을 쓰거나 접어둔 사람들 모두 이렇게 그늘막 아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위를 피했을 그늘막이 마치 대형 우산처럼 보이는데요. 아직 정체 전선은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서울에도 6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에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습도가 높아서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열대야 일수는 제주도가 17일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 사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최저기온 서울은 25도, 체감온도가 28도를 보이겠고 남부지방의 경우 체감온도가 29도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